As the first generation in the field of satellite in Korea, Dr. Hwang Do-sun from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KARI,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designing and developing satellite for many years. 인공위성이라 하면은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위성 본체라고 하는 부분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In 1999, Korea's first multi-purpose satellite Arirang-1 was launched. He started taking part in developing Arirang satellite since its initial stage, and now he's focusing on developing Arirang-6. 10위권 안에는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독자 개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고요. With his dedication to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he marked a new era in the field of satellite in Korea. His current focus resides in the field of research as well as training the next generation. Dr. Hwang Do-sun delivers the history and future of the Korean satellite development on today's Heart to Heart.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도착한 것이 1969년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50년 전인데요. 네. 당시 박사님께서는 막 이제 초등학교에 막 입학하셨을 때였을 것 같은데 혹시 그때 기억이 나시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네. 그 당시에 저는 또 시골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TV나 이런 건 볼 수 없었고요. 라디오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만약에 나중에 크면 혹시 달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일하고 계세요. 현재 지금 항공우주공학자가 되셔서 한국의 우주 개발을 또 연구하고 계신데 지금 몸담고 계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이 되어서 발사체 분야, 네. 그리고 인공위성 분야, 그리고 항공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인공위성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인공위성이라 하면은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부분을 이제 주력해 연구 중이신지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인공위성은 크게 나누어서 위성 본체라고 하는 부분과 네. 실제 임무를 수행을 하는 탑재체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위성 본체라고 하는 부분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탑재체 분야 혹은 인공위성이 올라간 다음에 운전을 해주기 위한 관제 분야 혹은 실제 위성을 활용하기 위한 활용 분야 이런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유인 달 탐사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직접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설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가능한 거잖아요. 우주로 여행을 가는 것이 지금 가능해졌죠? 가능해졌죠. 네.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1969년에 네. 아폴로 11호가 간 이래로 네. 5번에 걸쳐서 이제 사람들이 달에 다녀왔고요. 네. 그 이후에 한동안 이제 달에 가질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부쩍 이제 달에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자원 탐사라든지 혹은 먼 화성에 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로서 달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달에 기지를 세우고 네. 자원을 탐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인 달 탐사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제가 알기로는 지난 2월에 이제 우주 여행,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우주 여행이 지난 2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주 여행은 뭐 달이나 네. 먼 우주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로부터 한 100km 높이까지만 올라가는 그런 우주 여행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대기권 밖인 100km 정도의 우주까지만 가더라도 네. 굉장히 선명하게 반짝이는 별들 그리고 아름다운 푸른 지구를 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또 무중력 체험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불과 한 두세 시간 정도면
우주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지구 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피부로 잘 느끼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통신방송용으로는 뭐 반드시 쓰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사진을 찍는다든지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쓰이고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든 위치를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GNS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 GPS는 미국의 GNSS 위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을 매우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기상위성이 있겠죠. 요새는 날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죠. 또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별 예보 혹은 더 짧은 예보들을 자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기상위성들을 올리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인류의 기원은 어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있기 때문에 우주 관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과학위성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은 몇 개 정도 되나요? 얼마나 되죠? 꽤 많습니다. 대략 올라간 위성만 해도 8,300여 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네네. 지금 물론 다 동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운영 중인 것이 한 2,200여 개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상상을 했을 때는 8,000여 개의 위성들이 막 떠다닌다라고 생각하면은 막 부딪히고 부서지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런 일은 없나요? 모니터를 혹시 하시는 건지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지. 그래서 실제로 인공위성들이 네네.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정 높이에 집중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공위성들이 부딪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처음에 어떤 물체가 우주에 가게 되면 일정한 방향과 속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것이 외란에 의해서 뭐 태양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방향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 동작하는 위성, 임무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위성들과 부딪히는 경우도 실제로 생기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인도에서 네. 그 인공위성 요격 실험을 또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파편들이 이 운영하고 있는 인공위성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위성이 망가지거나 부서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국제우주정거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 대부분은 이제 피하게 되는데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박하게 상황이 되게 되면 네네. 그 사람들이 그 비상용으로 마련해 놓은 그 귀환선에 가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게 되면 다시 나와서 일을 하지만 네. 만약에 우주정거장에 큰 피해를 받게 된다고 하면 바로 지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떠 있는 위성들 중에서도 기능을 하지 않은 위성들도 많잖아요. 계속 그냥 떠돌게 그냥 두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죠? 그 위성이나 실제로 위성이 올라갈 때 위성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발사체도 같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네. 그 발사체 파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나 기타 여러 나라에서도 같이 도움을 주면서 같이 이 어떤 종류의 위성들이 동작을 하고 있고 어떤 쓰레기들이 있는지를 항상 조사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네. 이 쓰레기들을 치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치우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또 조그만 기업들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치울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위성은 얼마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위성들이 떠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린 위성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아리랑 위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 총 5기가 올라가 있고요.
그 목적은 지상의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학기술 위성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관측한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총 7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또 날씨를 관측하기 위한 그런 위성을 말씀드렸는데 그 위성이 천리안 위성인데 2010년에 한 기가 올라갔고 작년에 또 한 기가 올라가서 지금 2기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지구 이제 주위를 돌고 있는 떠 있는 위성이 아리랑 1호부터 이제 5호까지인데요. 인공위성을 설계하고 또 개발하는 일을 박사님께서 주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각각? 네, 아리랑 위성은 크게 나누어서 2종류가 있습니다. 햇빛이 있을 때 찍을 수 있는 광학 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항상 햇빛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밤이라든지 구름이 끼어 있어도 지상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위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학 위성 같은 경우에는 아리랑 1호, 2호, 3호, 3회 2호 이런 위성들이 있고요. 레이더 위성이라고 해서 구름이 끼어 있거나 밤에 찍을 수 있는 위성은 아리랑 위성 5호가 되겠습니다. There are many countries which possess satellites, but not all of them produce satellites with their own technologies. Korea entered into satellite development at a later stage, but now it is recognized as a country that can independently develop a satellite. Dr. Hwang Do-sun has contributed to raising Korea's technology in satellite production to a world-class level. Dr. Hwang Do-sun will give us an in-depth introduction to Korea's satellites. 오늘 박사님께서 지금 모형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모형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마 모형을 보시면 좀 더 인공위성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위성 모형은 아리랑 위성 3호의 모형이 되겠고요. 광학 위성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부분이 이제 이 카메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그 상이 들어와서 이제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동작하기 위한 이 아랫부분이 이제 위성 본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은 보시면 이 우주에 올라가면 별도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태양 전지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세 제어를 위한 스타 트래커, 별 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거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별 지도를 이용을 해서 이 위성의 자세, 그것들을 알아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조그만 안테나가 있어서 지상하고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안테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지상과 통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카메라에서 찍은 영상을 지상으로 내려보내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 판처럼 돼 있는 이런 안테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GPS, GNSS 목적의 그런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별 센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GNSS 위성을 이용해서 이 위성의 자세나 위치를 알아내는 그런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는 이 인공위성을 조종하기 위한 그런 추진 시스템, 작은 엔진이 있어서 이 인공위성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면 이 고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엔진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모형으로 직접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아리랑 1호에 대해서 물론 이제 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리랑 1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기능을 하고 있나요? 아리랑 1호가요? 아리랑 1호는 1994년에 개발을 시작을 해서 1999년에 발사가 되었고요. 그 뒤에 약 한 8년 정도 잘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더 이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이렇게 발사를 해서
글쎄 쏘아 올리는데 이제 성공을 했을 때 그 순간 정말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이 들으셨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순간. 그럼요. 네, 어떠셨어요? 굉장히 기뻤죠. 네. 우리나라의 첫 실용급 위성을 올렸고요. 네. 우리나라 재난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의 영상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올린 위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뻤죠. 네. 그때가 99년 맞나요? 네, 맞습니다. 99년도인데 당시 사실 한국엔 인공위성 설계하는 그 기술력이 좀 턱없이 부족했을 때잖아요. 네, 어떻게 설계가 가능했나요? 그 당시가 이제 막 냉전 시대가 끝이 나고 네. 이 강대국들의 우주 개발이 점차 줄어들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우주 개발 기업들이 통폐합을 하고 또 일하고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러던 시절입니다. 네네.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리랑 위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외국과 공동 개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 이제 적절한 회사에서 네. 같이 일을 해보자 이런 제안이 이제 수락이 돼서 네. 같이 일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엔지니어들 대략 한 50명 이상의 엔지니어들이 가서 직접 일을 하면서 기술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네. 사실 지난 20년 동안 정말 기술에 큰 발전이 있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우리 기술로 만든 실험 발사체와 또 위성 모두 지구를 쏘아 올리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바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 항공 우주 기술력이 세계에서 순위를 만약에 말하자면 세계에서 몇 위 정도 되나요? 글쎄요, 대략 말씀드리자면 10위권 안에는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독자 개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고요. 네. 발사체 분야도 지금 이제 작년에 시험 발사체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21년경에는 본 발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요? 네, 아,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This year marks the 30th anniversary since the founding of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With a vision for Korea as the aerospace powerhouse, KARI has continued its research in the fields of aeronautics, launch vehicle, and satellite. On top of that, KARI is involved in diverse activities in relation to space development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Korea's aerospace sector. Dr. Hwang Do-sun has been active in leading numerous researches since the early period of KARI. 자, 이렇게 원래부터 항공 우주 개발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69년도에 아폴로 이제 11호가 달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도 기억이 난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이 우주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또 이 꿈을 어떻게 키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어린 시절은 다 그렇지만 그 시절만 해도 특별한 취미 활동이 없었던 시절이고 하늘을 보면서 꿈을 키우던 시절입니다. 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꽤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공도 항공공학을 선택을 했고 마침 제가 이제 항공 분야의 일을 하다가 막 우주 개발이 시작되는 시기에 네. 새롭게 일을 해보자 해서 우주 분야의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인공위성 분야의 일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설립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이제 일에 매진을 해오셨는데 특별히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항상 그렇지만 인공위성을 개발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네. 대략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 만들어진 인공위성을 빨리 올려보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 네. 원하는 임무를 달성하기를 원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그 아리랑 위성 2호와 5호 같은 경우에
위성을 다 만들어 놓고도 네. 발사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리랑 위성 2호 같은 경우에는 네. 2호를 발사하기 위한 발사체가 그 전 발사에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 그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정을 하느라고 또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또 아리랑 위성 5호 같은 경우에는 발사체를 개발한 국가의 내부적인 그 정책 결정 과정에서 네. 이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또 이 위성을 다 만들어 놓고도 한 1, 2년 정도 또 발사가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사님과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몰랐던 사실,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저희가 인공위성의 개발 과정이 많이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어떤 요구 조건의 인공위성을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상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비행 모델을 만들기 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비행 모델을 만듭니다. 만들어진 비행 모델은 각 분야별로 본체라든지 탑재체 분야별로 검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 이제 최종적인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총조립이 끝나면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우주의 환경, 우주로 가는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 시험이 대략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검증이 끝이 나게 되고 실제로 발사장으로 운송을 해서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사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임무를 잘 수행하는지 수행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초기 운영 과정을 거치면 실제로 모든 위성의 발사 과정 그리고 개발 과정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찬히 차근차근 너무나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어렵네요.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절차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이 연구 개발비가 사실은 이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주 개발을 위해서 이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네. 이렇게 공을 들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나요? 결국은 이제 이런 아리랑 위성이라든지 천리안 위성 같은 경우에는 네. 국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다른 위성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발이 되고 있지 않지만 이 항법 위성, GNSS 위성이라고 하는 것도 네네. 실제로 위치를 찾는다든지 어떤 그 사람을 찾는다든지 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통신방송위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한테 필요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인공위성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더 나아가서는 지구라는 환경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때 그 외계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우주 개발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한국에도 항공 우주 분야 관련 기업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300여 개 이상 되는 기업들이 지금 항공우주 분야에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 개발을 포함을 해서 네. 항공우주연구원과 같이 설계 업무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위성 분야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라든지 주식회사 한화라든지 아. 두원중공업과 같은 회사들이 아리랑 위성 1호 때부터 꾸준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호 때부터요? 네. 자, 이렇게 정말 무궁무진한 우주만큼이나 무궁무진하게 나눌 얘기가 참 많은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목표 그리고 또 남은 과제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구 근처에 이제 인공위성들은 상당히 많이 개발이 돼 있고 네. 항공우주연구원뿐만이 아니고 기업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달이라든지 화성과 관련된 그런 탐사선에 관한 연구들을 아마 꾸준히 해야 될 것이고 그거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 궤도선에 이어서 달 착륙선 네. 그리고 자원 탐사를 하기 위한 샘플 귀환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화성 탐사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있을 인공위성 발전 그리고 개발 모두 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